네, 오늘은 비잔틴 제국과 아랍인의 쟁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와 8세기의 비잔틴 제국과 아랍인이 지중해를 두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메카와 메디나에서 출발한 아랍 제국은 정치, 군사, 종교가 혼합된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주로 지중해 남부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대략 644년, 650년 이 경이 되면 지중해 동부를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고요. 서쪽으로 쭉 나아가서 698년에는 티니지 지방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또 서쪽으로 한편으로 쭉 해서 스페인 안달루시아까지 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키프로스를 흡수하고 이 동지중해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로부터 해군을 징발을 해가지고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하죠. 치열하게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아랍 제국과 다투게 됩니다. 아랍인의 지중해 공략은 622년 헤지라를 시작으로 아랍 제국이 탄생하면서부터겠죠. 그래서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할 때까지 서부 아랍 지방의 정복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후에 발생하는 이 아랍인의 전쟁은요, 흔히 성전, 지하드라고 불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하드란 말을 나오는데요. 지하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데요. 우선 이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전파시키는 목적의 싸움, 이런 것들은 이 지하드라고 부르고요. 지하드는 전쟁도 있고 포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기독교인과의 싸움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치렀던 거죠. 자, 칼리파의 시대가 오면 동지중해 지역을 집중 공략을 합니다. 63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요. 655년이 되면 키프로스까지 아랍인의 땅으로 만들죠. 그래서 칼리파 시대가 있었죠. 1대 칼리파 아부바크르, 그리고 우스만, 세 번째 우마르까지 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이집트, 북아프리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 동부까지 동지중해 강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기 655년이 되면 비잔틴 제국이 갖고 있었던 동지중해의 상당 영역을 아랍이 차지하게 되고요. 이 아랍 제국에 강력했던 것은 전투력과 정치력 그리고 종교심으로 뭉친 이 사람들이 비잔틴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을 확보하게 되니까 비잔틴 제국은 상당히 많이 영역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674년과 678년 사이에 매년 겨울에 아랍 해군이 이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중해에서는 전쟁을 봄부터 가을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아랍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그런 그 전쟁 습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겨울에 여길 공격하는 걸 꺼리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수도는 상당히 그 방어에 강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공략은 못하고 주로 수도 주변의 농촌 약탈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 수가 줄어들고 도시 주변 농촌이 점차 피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공중 목욕탕 같은 공공시설도 버려져서 시는 텅 비다시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를 빼놓고 나머지 지역이 약탈을 당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로가 막혀가지고 이 공중목욕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죠. 자, 이 수도를 공격하게 된 아랍인들은 주로 시리아와 키프로스 등에서 해군을 징발을 해가지고 수도를 이제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절에 이 비잔틴 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요새처럼 잘 방어가 되었던 곳이라서 그렇게 쉽게 함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육지 쪽에는 여기 이렇게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만들어져 있었죠. 당시에 삼중 성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말탄 유목민들이 제대로 공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산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특히 남쪽 이쪽에는 성벽이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쪽 그 골든혼 쪽이 항구인데 여기는 체인 이렇게 쇠사슬이 쳐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쇠사슬만 딱 막으면 이 항구도 안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공략하기 전까지 외부 적한테 뚫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겁니다. 특히 그때 아랍군을 물리친 중요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의 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아랍군이 매년 겨울마다 쳐들어와서 도시를 포위했을 때마다 비잔틴군은 이 그리스의 불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랍배를 물리치게 됩니다. 자, 배에서 일종의 화염방사기 같은 걸 쏴가지고 적군을 물리쳤던 겁니다. 자, 원래 그리스의 불이라는 것은 후대 십자군이 붙인 이름이고 로마인의 불, 액체불, 끈적한 불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랍군이 수도부까지 진군했지만 그리스의 불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의 불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발명을 했을까요? 자, 알려져 있기로는 서기 670년경에 시리아 출신 칼리키누스가 발명했다고 하고요. 순수한 황, 주석, 사르코폴라, 역청, 녹인초석, 석유, 송진 같은 것을 뭉쳐가지고 이것을 끓이고 밧줄에 스며들게 해가지고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화염방사기, 대포처럼 적군의 배에다가 쏘게 되면 불이 일어가지고 제대로 싸움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그리스의 불 제조법은 최고 국가 기밀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 그리스의 불 제조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정확하게 어떤 제조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의 불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아랍군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던 건 분명하죠. 자, 그래서 서기 717년이 되면 매년 공략해왔던 아랍군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요. 그때 비잔틴 제국에도 아주 중요한 혁신이 있었어요. 지역을 나눠가지고요. 테마라고 하는 것들로 구분했는데 특히 소아시아 반도에 군사 체계를 테마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각 지역을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역 군관구 같은 걸 만들었고요. 그건 뭐냐면 병농일치 제도입니다.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지역을 방어하는 이런 개념의 테마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군대를 뽑아가지고 직업군인들 양성해서 방어를 하고 있었죠. 아니면 때로는 공격하러 갔었죠. 근데 이 비잔틴 제국에 이르러서는 이 국경 방어를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그 농민들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국경 방어하는 체제로 바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때 아랍 군대에 침입했던 걸 막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불가리아 지역에 있었던 불가르족의 어떤 협력을 얻어가지고 이쪽에 와서 약탈을 하던 아랍 군대를 또 물리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아랍군을 물리친 세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난공불락의 대성벽이 있겠죠.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랍군을 물리치게 됐던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의 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병농일치 제도였던 테마 군사제도가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서부 지역에도 여러 영토가 있었어요. 이 라벤나의 수도를 뒀던 여기 베네치아 부근의 작은 영토들, 그리고 로마, 그리고 나폴리, 시칠리아, 그다음에 이탈리아 남부까지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는데 이곳의 방어는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말만 이게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라고 해놓고 이쪽은 그냥 세금만 뜯어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자, 이런 아랍군의 공격, 그리고 그걸 막는 과정에서 나라는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변한 게 뭐냐면 빵과 서커스의 소멸입니다. 자, 로마 제국 하면 로마 제국 가장 중요한 방법론, 운영 방법론 중 하나가 빵과 서커스죠. 시민들한테 무료로 밀을 제공하거나 빵을 제공을 했죠. 농촌에 살거나 아니면 군대 제대하던 뭐 이런 사람들이 로마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국가로부터 무료로 밀을 공급받았었고요. 정기적으로 전차경주장에서
전차 경주를 하거나 아니면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이제 빵과 서커스인데, 이 비잔틴 제국에 와가지고는 이 빵을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웠었고요.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검투사 경기는 원래 없었고 이 전차 경주만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헤라클리우스 황제 시절에 이집트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비잔틴 제국에 밀을 공급하던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집트를 아랍군에 빼앗기다 보니까 밀이 쉽게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를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빵 배급을 공식 종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시내에 살고 있는 빈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민들은 도시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빈민들을 성 밖에 나가서 살아라라고 내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열렸던 전차 경주는 특별한 날에만 열리게 되고요. 그동안의 대중적인 오락이었다가 국가의 특별한 의식으로만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빵과 서커스가 소멸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빵과 서커스는 황제 또는 국가의 지도자가 시민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대접해주던 그런 제도였던 거죠. 그런데 비잔틴 제국에서는 시민들한테 그런 걸 제공하지도 않고 시민들한테 오락거리 제공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 이제 시민이 그런 권리가 없다고 인정이 된 겁니다. 이제 비잔틴 제국에서는 시민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고대에 있었던 시민이라는 개념은 이때부터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 거고요. 비잔틴 시대는 또 라틴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오로지 그리스어만 쓰는 나라로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되게 된 거죠. 자, 이 시대로부터 보면 고대 로마 제국과 이 비잔틴 제국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고대 로마의 문화를 이었다고 하기에는 성격이 너무 많이 달라진 이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